임신 중에 체중 관리하느라 먹는 분들 계신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야말로 독소들을 먹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요리가 벌써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닥터 라이블리 최지영입니다. 선생님, 임신하면 대체 뭘,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임신 중 식단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임신했을 때 엄마가 먹는 음식은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건강하게 먹으면 아기에게 좋겠지 하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임신이라는 힘든 시기에 음식을 가려 먹는 게 쉽진 않아요. 몸이 힘들다 보니까 임산부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더 중요해.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을래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신 중 엄마가 먹는 음식이 왜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선 임신 중에 뭘, 얼마나,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론만 얘기하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임신 중에 정말 자주 해 먹었던 초간단 레시피를 함께 만들어 보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임신 중 식단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유전자 발현의 조절이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우리 유전자는 피아노 건반 같은 거다. 어떤 곡이 연주될지는 어떤 유전자를 켤지 끌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그리고 이걸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다. 이런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임신 중 식단에서는 음식의 유전자 발현 조절 능력이 몇 배로 중요해져요. 이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이 실험만큼 직관적인 게 있을까 싶은데요. 바로 아구티 쥐 실험이에요. 이 아구티 쥐는요, 조금 특이한 쥐예요. 보통 쥐 털 색깔이 회색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구티 쥐는 털 색깔에 영향을 주는 아구티라는 유전자 앞에 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유전자를 넣어서 만든 쥐예요. 아구티 쥐는 이 아구티 유전자가 많이 발현돼서 털이 노랄 뿐만 아니라 뚱뚱하고 당뇨 발생 위험도 높고 암 발생 위험도 높은 아픈 쥐예요. 그런데 이 암컷 아구티쥐를 건강한 회색 수컷쥐와 교배를 시켜서 임신을 시켰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요. 이 암컷 아구티쥐가 임신을 한 동안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식단을 다르게 줘본 거예요. 한 그룹에는 유전자 발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했고요. 다른 한 그룹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한 암컷 아구티쥐들의 새끼들은 아구티 유전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색의 건강한 쥐로 태어났고요.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던 그룹의 새끼들은 노랗고 병든 쥐로 태어났어요. 엄마 쥐가 먹었던 영양소들이 아구티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쳐서 새끼 쥐들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때 연구자들이 알게 됐어요. 아, 임신했을 때 엄마가 먹는 음식이 뱃속 아기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구나 하는 걸요. 이게 바로 후성 유전학의 시초가 된 실험이에요. 이 실험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임신 중 엄마가 먹는 음식이 뱃속 아기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유전자 발현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임신은 한 생명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해내는 과정이잖아요. 태아 몸을 구성하게 되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엄마로부터, 엄마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오게 돼요. 단적인 예가 지방인데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세포막을 가지고 있고 이 세포막은 지방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세포막은 굉장히 유연하고 유동적인 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기름, 대표적으로 트랜스 지방이 있겠죠. 이런 기름을 먹어주게 되면 세포막의 유연성이 떨어져 버려요. 우리 세포막의 지방 사이사이에는 단백질이 껴있으면서 세포들 간의 신호 전달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포막이 딱딱해져 버리면 이 단백질들이 잘 못 움직이게 되고 신호 전달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 몸의 기능도 떨어져 버려요. 이걸 임신에 가져와 보면요. 엄마가 먹은 안 좋은 기름들은 胎盤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되게 되고 이건 태아 세포들의 세포막 일부가 돼요. 그러니 엄마가 안 좋은 기름을 많이 먹을수록 말랑말랑하고 유동적이어야 하는 태아의 세포막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임신 중 엄마가 먹는 음식은 첫 번째, 한 생명의 재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번째, 이 재료들이 잘 조합되도록 도와주는 유전자 발현 신호이기도 하구나 하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돼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막 먹고도 괜찮은 사람 많던데요?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정말 막강한 유전자를 타고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아서 혹은 우리가 명확히 관찰할 수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한 미국 연구에서 1257쌍의 산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임신 중 산모의 식단이 아이의 성장과 비만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어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튀김, 설탕 음료 같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은 산모의 아이들은 패스트푸드를 거의 먹지 않은 산모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BMI가 빠르게 증가하는 성장 곡선에 속할 확률이 2배나 높았고요. 만 4세에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확률도 1.6배나 높았다고 해요. 패스트푸드 식단의 경우 나쁜 지방이나 당류는 많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은 결핍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산모의 비만과 대사 상태가 태아의 식욕 조절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어서 이런 차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임신 중 엄마가 먹는 음식이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장기적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클린하게 먹느니 그냥 행복하게 먹으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낫지 않냐 하고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맞거든요. 그런데 건강 생각 안 하고 막 먹다 보면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은 차치하고서라도 결국 충나는 건 엄마 몸이거든요. 설탕, 탄수화물 가득한 음식들 먹다 보면 단백질도 부족하고 비타민, 미네랄도 부족해지고, 그런데 문제는 임신 중엔 태아의 생존이 우선이에요. 만약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일단 태아의 성장을 위해 엄마의 몸에서 꺼내 써요. 예를 들어 칼슘이 부족하다 하면 아기의 뼈는 만들어야 하니까 엄마 뼈에서 칼슘을 꺼내 써버려요. 그렇게 되면 엄마는 결국 산후에 골밀도 감소라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거나 먹고 싶은 대로 막 먹다 보면 잠깐 기분은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출산 후에 엄마 몸은 각종 결핍과 염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이제는 임신 중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 잡으셨죠? 왜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젠 뭘,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이론으로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임신 중에 제가 어떻게 먹었는지 보여드리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즐겨 먹었던 초간단 레시피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리 이름은 카이엔 소보로예요. 제가 임신 중에 이 레시피 덕분에 배달 음식을 훨씬 덜 시켜 먹었다 할 정도로 10분이면 완성되는 정말 간단한 레시피거든요. 그런데 이 식사 하나에 제가 말하려는 가이드라인이 다 들어가 있으니 함께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단 식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단백질이에요. 사실 제가 임신 중 식단에서는 단백질과 지방 모두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은 임신 후기로 갈수록 양을 늘려야 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실제 요리를 할 때 주 재료가 되는 성분이기도 해서 단백질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들 카이엔 소보로에서 사용할 단백질원은 바로 소고기예요. 물론 돼지고기나 닭고기 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기의 질과 양이에요. 일단 고기의 질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들이 먹고 자란 사료 속 농약들이 동물들의 지방에 축적되게 되고 결국 이걸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툭불 등급 같은 마블링이 예쁜 고기보다는 사육 환경을 보고 사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고기도 방목 환경에서 자란 소의 다진 육입니다. 다음은 양이에요. 임신 중에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줘야 할까요? 전통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신 초기에는 임신 전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단백질 양, 즉 임신 전 몸무게의 0.8을 곱한 양을 먹어주다가 중기부터는 단백질 양을 조금 늘려서 몸무게의 1.1을 곱한 양을 먹으라고 해요. 이건 미국 IOM, Institute of Medicine 이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인데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기관이 참조하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실험적 근거가 없는 추정치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하게도 최근에 임신 중 여성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을 실험적으로 알아본 연구가 있었어요.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해서 임신 중 여성을 대상으로 실제 단백질 요구량을 측정해 본 거예요. 저는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결과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에게서 필요한 단백질 양은 앞서 말한 것보다 많은 양이었어요. 수치를 보면요. 초기
11주에서 20주에는 하루에 몸무게의 1.2를 곱한 양이 필요했고요. 후기 30주에서 38주에는 하루에 몸무게의 1.5를 곱한 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20주에서 30주 사이의 여성들에 대한 실험은 진행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 요구량 이상을 먹어주면 되기 때문에 20주 이전에는 몸무게 1.2를 곱한 양을, 20주 이후에는 1.5를 곱한 양을 먹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몸무게는 모두 임신 전 몸무게 기준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임신 전 50kg인 여성의 예를 들어보면요. 20주 이전에는 50 곱하기 1.2 그러니까 60g의 단백질을 하루에 먹어주면 되고요. 20주 이후에는 50 곱하기 1.5 그러니까 75g의 단백질을 먹어주면 돼요. 이건 하루에 먹어야 하는 단백질 양이니까 고기 양으로 따져보려면 대략 5를 곱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 무게로 따지면 20주 이전에는 60 곱하기 5 300g 정도를 먹어주면 되고 20주 이후에는 75 곱하기 5 375g을 먹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가게에 가서 먹는 삼겹살 1인분의 양이 150g 정도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죠. 이걸 인지해 두지 않으면 이 요구량을 다 먹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중기 이후에는 하루에 75에서 8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주려고 했고요. 이걸 보통 두 끼에 나눠서 한 끼에 40g 정도의 단백질, 고기로는 200g 정도를 먹어주려고 했어요. 물론 이건 고기로 따졌을 때의 양이고요. 당연히 고기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달걀이나 생선, 콩 등 다양하게 드셔도 되고요. 단백질 종류는 한 종류만 계속 먹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다짐육도 200g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야채입니다. 야채는 어려울 게 없어요. 부피로 보시면 돼요. 내가 먹는 단백질의 2배 정도의 부피를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아주 유명한 건강식 가이드 플레이트 메서드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식판이 있으면 식판의 반은 야채로, 4분의 1은 단백질과 지방으로, 나머지 4분의 1은 탄수화물로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손질이 쉬운 야채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제품 유기농 채소 믹스인데요. 냉동 제품인데 그냥 한번 씹어주기만 하면 돼요. 총 600g이 들었는데 다른 채소가 하나도 없을 때는 300g을 쓰기도 하고요. 집에 샐러드가 조금 있을 때는 200g 정도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200g 정도를 사용해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옷을 갈아입고 왔고요. 요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리 과정에서 강조할 건 다름 아닌 기름, 지방입니다. 지방 먹으면 살찐다니까 임신 중에 체중 관리하느라 저지방 식품 찾는 분들 계신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트랜스 지방 같은 나쁜 기름은 피해야 하지만 좋은 지방은 단백질과 함께 임신 중 식단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예요. 지방은 모든 세포의 세포막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태아의 세포막이 되어줄 성분이에요. 게다가 우리 뇌 건조 중량의 60%가 지방이거든요. 이건 아기 뇌도 마찬가지예요. 즉 지방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포도 뇌도 발달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임신 유지에 너무나 중요한 여성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방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저는 가열 요리할 때는 기버터나 코코넛 오일 같은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을 사용해요. 이 얘기하면 올리브유는요? 아보카도유는요? 하고 물어보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 두 가지를 주로 사용했었어요. 둘 다 오메가6가 많은 기름도 아니고 발염점도 높아서 요리에 쓰기에 괜찮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조사를 보고 기겁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시판되는 올리브유를 조사한 연구였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70%가 산패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인데 이게 산패가 되면 다양한 독성 물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열을 한다는 건 산패된 기름을 가열해서 그야말로 독소들을 먹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요리할 때 산패 가능성이 낮은 기버터나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올리브유를 사용하지 않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함께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가정에서의 가벼운 볶음 요리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올리브유의 질을 장담할 수가 없다면 가열 요리에 사용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좀 더 싼 정제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산패된 올리브유를 다시 팔기 위해서
위해서 표백, 보온에서의 탈취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좋은 기름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와 제조일을 알 수 있으면서 색깔이 진한 유리병에 들어서 산패를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드레싱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야채 믹스는 한번 씻어주기만 하면 손질 끝입니다. 저도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양파도 썰고 양배추도 썰고 야채 바꿔가면서 먹는데 귀찮을 때는 이것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 채소 믹스부터 먼저 손질을 해볼게요. 손질이랄 것도 정말 없어요. 200g을 부어볼게요. 200g 하면 이 정도 되거든요. 남은 야채는 이렇게 통에 보관하셨다가 언제든지 꺼내 쓰시면 되게 편해요. 야채는 그냥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한 번만 헹궈주면 손질 끝이에요. 정말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냄비에 불을 중불 정도로만 올려주시고요. 기버터를 충분히 저는 2큰술 정도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버터가 조금 익도록 해주고요. 이제 고기를 넣어볼게요. 다진 육 200g이고요. 간을 살짝 해주겠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너무 세지 않게 중불에서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강한 불에 익히면 당독소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1큰술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 이게 카이엔 페퍼라는 건데요.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예요. 약간만 넣어주시면 너무 맵지 않으면서 맛있는 매운맛을 낼 수 있어요. 저는 아이허브에서 직구를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주 살짝만 한 둘, 세 번 정도. 딱 이 정도만 뿌려주시는 거예요. 반 이상 익었으면 이때 준비된 야채를 넣어주는 거예요. 야채를 넣어줄게요. 야채에도 간이 조금 배도록 소금을 쳐줄게요. 간은 기호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제 채소가 들어갔으니까 불을 살짝 올려도 되거든요. 볶아주고 잘 섞어졌다 싶을 때 뚜껑을 닫고 4분 딱 맞춰줍니다.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진짜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네, 4분이 다 되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와, 네. 이렇게 찌듯이 볶아주는 거거든요. 다 잘 익었죠? 마지막으로 한번 잘 익혀주면 끝입니다. 요리가 벌써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제가 이래서 도시락을 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냉장고에 있는 밥을 반 공기 정도 넣어서 같이 먹어주거든요. 같이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한번 담아볼게요. 한 반 공기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올려서 먹어주면 끝입니다. 밥은 무슨 밥이에요? 저는 나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넣어서 냉장밥을 이렇게 해두거든요. 활용하기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오늘은 집에 있는 샐러드도 살짝 곁들여 보도록 할게요. 밥에도 야채가 많으니까 소량만. 이게 소량. 네, 이 정도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저의 한 끼 밥상입니다. 이렇게 한 끼를 구성하면 소고기 한 400칼로리 정도, 여기에 추가한 기버터 약 240칼로리, 밥 반 공기가 150칼로리, 그리고 야채가 85칼로리 이렇게 되거든요. 다 더하면 875칼로리 정도가 돼요. 이렇게 두 끼를 구성하고 스무디와 과일을 약간 추가해서 먹어주면 2000칼로리를 조금 넘는 임신 중기 이후의 열량을 양질의 음식들로 채워줄 수 있더라고요. IOM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신 전 체중이 정상이었던 분들을 기준으로 임신 중기에는 에너지 요구량이 340칼로리 정도, 임신 후기에는 450칼로리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실험적 근거는 없는 추정치이기도 하고요. 칼로리를 재서 먹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 참고치는 내가 임신을 해서 더 먹어야 하는 양이 300에서 400칼로리밖에 안 되는구나, 2인분을 먹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인지하시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저희 한 끼 밥상입니다. 물론 막달로 갈수록 소화가 안 돼서 한 번에 다 못 먹고 나눠 먹을 때도 많았어요. 여러분도 소화가 가능한 선에서 얼마든지 나눠 먹는 건 조절하셔도 좋아요. 다만 오늘 말씀드린 단백질 양을 지키시면서 단백질과 야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시고 여기에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추가해주고 탄수화물은 곁들이는 정도로만 먹는다 생각하시면 임신 중에 보다 쉽게 나와 아기를 위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카이엔 소보로 이 레시피도 정말 간단하니까 많이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이엔 페퍼 없다 하시면 생략하셔도 좋고, 고춧가루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간장이나 액젓으로 양념하셔도 되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오늘 만든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간단한데 정말 맛있습니다. 참, 제가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당부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임신 중 식단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미 너무 안 건강하게 먹었는데 어쩌죠? 죄책감이 들어요. 이렇게 죄책감이 든다고 전해주시는 분들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니요. 정말 당치도 않아요. 저희 엄마들이 저희 낳을 때 이런 거 아셨을까요? 전혀 모르셨을 거예요. 저만 해도 이런 건강에 대한 지식들을 알게 된 게 30 이후였어요. 가끔 20대 때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긴 한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의 아기들은 무려 0살 때 이 지식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축복 아닌가요? 지금도 임신 중 엄마가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뭘 먹을지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안목 상위 0.01%에 속하는 엄마들이신 거예요. 그러니 죄책감이랑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신다면 내 몸에도 아기의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편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